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0일 밤 11시입니다. 그림자처럼 살다 간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씨가 생전에 남긴 수기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번까지는 박재옥 씨가 결국 어머니 김호남 씨가 이혼을 당하니까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구미를 떠나서 대구로 갔다가 대구에 가보니까 또 어머니에게도 다른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 있기가 거북해서 아주 독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멀리하고 다시 구미로 돌아와서 사촌 오빠 집에 살고 또 거기서 친척 집에 살고 하면서 구미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동거하던 이현란 씨하고도 헤어지고 6.25가 한참 진행 중이던 1950년에 12월에 유경수 여사와 대구에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딸에게는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박재옥 씨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딸을 놓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1952년 이후라고 합니다. 1952년에 박근혜 씨가 출생을 했습니다. 이때 되면은 박재옥 씨가 다시 떠나온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이리저리 알아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때만 해도 구미에서 대구까지는 저 어디 외국처럼 먼 거리입니다. 차편도 그렇고 어디에 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요새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멀리 있는 아버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독한 중학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박정희입니다. 군인 박정희죠. 아버지, 제게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데 저는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합니까? 사촌 오빠가 나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겠어요. 저는 또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오빠도 고생스럽고 나도 힘들고. 그러다가 중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박재옥 씨한테 손을 뻗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JP 김종필 씨 부부였습니다. 그때 김종필 씨하고 박영옥 씨가 결혼을 한 직후였습니다. 박영옥 씨는 누구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바로 위의 형 박상희. 이 박상희 씨는 1946년 좌익폭동 10월 폭동 때 연루되어 가지고 진압경찰의 총을 맞아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박상희 씨는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현지 기자를 하는 등 매우 깨어있는 사람이고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고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좌익으로 몰려서 경찰총에 죽었어요. 이게 박정희로 하여금 남로당으로 기우게 하는 심리적 동기가 됩니다. 그 박상희 씨의 딸이 바로 박영옥 씨고, 이 박영옥 씨가 김종필 장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김종필과 박정희는 뭐냐면은 김종필 씨는 6사 8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6사 8기생들이 졸업을 하고 배치된 데가 육군본부 정보국이었습니다. 그 육군본부 정보국에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박정희는
좌익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붙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백선엽 장군을 만나서 구출이 되고, 그러나 군복은 벗고 민간인으로 아주 초라하게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없어요. 그냥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군사기술이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이 갓 648기를 졸업한 김종필 동기생들이 자연스럽게 박정희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만주군관학교에서 최우등생, 일본 육사 출신에다가 등등 학력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이 좋고 과묵하고, 그래 술 한잔 하면은 아주 사람이 달라지듯이 쾌활하고 하는 박정희에 매료된 김종필의 동기생들이 박정희를 모시면서 여기서 그 12년 뒤에 일어날 5.16의 주체 세력의 인맥이 이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참 신비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김종필을 잘 본 거고, 김종필 장교한테 자기 형의 딸을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박영옥, 김종필 씨가 부부가 됩니다. 두 분 다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서울에 살림을 차리니까 그 박영옥 씨가 내려와서 박재옥 씨를 보고 우리 집에 가서 살자 해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박재옥 씨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요게 1953년, 4년 무렵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처음으로 박재옥 씨는 아버지와 좀 가까운 곳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옥 씨는 어릴 때부터 박재옥 씨와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니까 아주 스스럼이 없고 성격도 아주 쾌활하고 하니까 눈치 보지 않고 김종필, 박영옥 두 분이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살면서 동덕여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덕여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경수 여사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재혼한 지가 그때쯤 되면 한 4년쯤 지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기동에 살고 있는 김종필, 박영옥 부부 집으로 유경수 여사가 불쑥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기동 언니 집으로, 언니는 박영옥 씨입니다. 언니 집으로 유경수 여사가 불쑥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지만 나를 데리러 왔다고 하기에 나는 두말하지 않고 유 여사를 따라 나섰다. 훗날 안 일이지만 친척들이 그렇게 시시한 나의 존재를 유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유경수 여사가 결혼할 때 박정희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사람이고 딸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 아무리 친척들이 시시하도 그러니까 데리러 온 거죠. 유경수 여사도 대단하죠.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결혼 초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하신 후에 알렸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박재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궁금하긴 해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유 여사가 나를 데리러 오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 이유도 아직 모르겠다. 이유는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이게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그전에도 아버지가 가끔 상머리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는 게 박재옥 씨가 동덕여고생 시절부터입니다. 첫 만남이었으나 유 여사의 인상은 아주 좋았다. 깔끔한 한복 차림에 조용한 분인 것 같았다.
내가 이날 아무 미련 없이 유교사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영옥 언니는 아마 몹시 섭섭했을 것이다. 그렇게 잘해준 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어쨌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었다. 매를 맞고 살아도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다. 유교사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기쁘고 감사했다. 그 입장에 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나중에는 계모든 서모든 아픈 어머니든 미친 어머니든 내게는 어머니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였다. 참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계모든 서모든 아픈 어머니든 미친 어머니든 내게는 어머니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였다. 그때 유경수 여사가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유교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후에 만나 결혼하신 분이니 나로서는 유교사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그때 유교사 박정희는 노량진에 집이 있었습니다. 노량진으로 간 후에도 나는 자주 영옥 언니 집에 놀러 가곤 했다. 그때만 해도 워낙 이혼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나는 주변에 이혼한 부모를 둔 친구를 본 적도 별로 없었다. 다들 엄마, 아빠, 언니, 동생이라며 단란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이혼이 다반사가 되었지만은 내게 있어서 유교사와의 만남은 바로 그러한 완벽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나는 노량진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혼자서 몇 번이고 다짐을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아버지와 유교사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는 야무진 결심이었다. 참 대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싸우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 박재옥 씨의 그 내공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또 이런 대목을 읽으면은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인생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사는 동안 나는 아버지와 유교사가 싸우는 것을 꼭 한 번 보았답니다. 한 번 보았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그네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밥상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가 그네를 꾸중하시자 유교사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 큰 소리가 오갈 조짐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영옥이 언니 집에 잠깐만 가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 곧 집을 나섰으므로 그 후 두 분이 어떻게 다투셨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여자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한 여자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인물도 좋고. 좀 짓궂게 이야기한다면 여자를 보는 눈이 매우 높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참 잘해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11.6 사건 현장에 양쪽에 여자 두 분이 있었어요. 가수 심수봉, 한 사람은 신재순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신재순 씨가 마지막 모습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재규가 손총에 가슴 관통상을 입고 등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신재순 씨가 뭐 손수건 이런 거 찾을 겨를도 없이 손바닥으로 등에서 콸콸 쏟아지는 그 핏줄기를 막았습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손가락 사이로 샘솟듯 하더라고 합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박 대통령이 한 말은 난 괜찮아 였습니다. 난 괜찮아가 무슨 뜻이냐? 신재순 씨의 이야기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순 씨는 역시 대통령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제외하고는 두 분이 크게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유교사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 나는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때 왜 유교사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는지 그 의문이 풀린 것은 내가 결혼을 한 뒤였다. 아버지의 부관이었던 남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에 당시 유교사는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술을 좋아하니까 자연히 여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유경수 여사가 가슴 아리를 좀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크게 꾸중을 듣거나 싫은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늘 내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눈에 띄는 애정 표현은 못해도 야단을 치거나 하는 일은 더욱 없었다. 아버지는 가끔 집에서 나와 마주치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는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일이지만 그때마다 나는 살살 맞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같다. 박재옥 씨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부모들이 아들한테 원래 그렇게 특히 아버지는 무섭게 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면 딱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가 5살 위입니다만은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딸에게 미안하다 말, 참 이런 말은 참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인간됨을 보여줍니다. 제가 박지만 씨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박지만 씨는 아마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박지만 씨 침대에서 잤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박지만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박 대통령이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는 가끔 집에서 나와 마주치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는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재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살살하게 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내가 유교사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셨다. 나를 따로 불러 용돈을 주시는 일도 없었고 아버지와 내가 단둘이 이야기하는 기회도 만들지 않았다. 내가 용돈을 달라거나 은행이라도 할라치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와 상의하라고 하셨다. 내가 유교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였다. 유교사는 나와 12살 차이였다. 나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쉽사리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어렵사리 그 호칭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유교사가 나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러시는 거야. 저 아이는 어머니가 안 계시나?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는 거야. 밝은 태도이기는 한데도 어쩐지 그늘이 보인다고. 그래서 뭔가 남다른 사연이 있으리라는 짐작을 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역시 어머니가 있고 없고는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해도 태도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나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어른들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한동안 눌러놓았던 어머니 김호남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폭발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수학여행이 임박해서였다. 수학여행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수학여행지가 경주였던 것이다. 경주라면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이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나는 남몰래 기대에 부풀렸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 유교사가 자궁 외 임신으로 입원하게 된 것이다. 유교사는 아프시고 어린 동생들도 있는데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수학여행을 안 가는 것은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뵐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언제 다시 내게 이런 기회가 올지도 알 수 없지 않은가. 나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간신히 아버지께 수학여행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어머니와 의논해 보라고만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단수가 높은 분이다. 선선히 가라고 승낙을 하시지 않고 유교사와 의논을 해보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곰곰 생각을 해보았다. 유교사가 아무리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도 아파 누워있는데 다 큰 딸이 수학여행이나 가겠다고 철없이 나서면 속이 상하실 것이다. 그것을 잘 아는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나서서 승낙을 해버리면은 유교사가 불쾌하게 받아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당신의 입장이 다 곤란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유교사가 하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까지 수학 여행 안 가고 말지 뭐라고 체념하다가도 어머니를 만나는 일만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다. 당신은 할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는 유교사의 어머니 박정희의 장모 이경영 여사고요. 또 이모 유교사의 동생 유계수 씨도 계시니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병실에 계신 유교사를 찾아갔다. 유교사는 선뜻 허락을 해주었다. 속으로 야 친자식이 아니라서 저렇게 철없이 구는구나 하고 서운하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고 갔다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아무 기술도 없는 어머니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죽을 드시는지 밥을 드시는지, 건강은 괜찮은 것인지 나는 만사가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만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렇게 어렵게 떠난 수학여행인데 결국 나는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어머니와 함께 경주에서 산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어머니는 이미 그곳을 떠나신 것 같았다. 근처에 사는 어머니 친척을 찾아가 보았으나 어디로 떠나셨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때가 이런 시절입니다. 한번 헤어지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많이 생겨가지고 1980년대에 KBS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일이 일었습니다. 요새 인터넷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탕을 치고 나니 너무나 허탈해서 나는 다시 외갓집에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의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외갓집의 반응도 냉랭하기만 했다. 서울의 친척집에 들렀다가 나를 만나러 오신 외삼촌께서 이제 어머니에 관한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불쌍한 어머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건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후 새로 만난 남편과 살며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한다. 그 뒤에 들은 이야기죠. 나는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서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는 엄마 재혼을 하려면 좀 부자랑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엄마도 고생을 좀 덜하고 나도 그 덕에 호황 좀 했을 것 아니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어머니는 역시 가만히 웃기만 하셨다. 그게 다 내 팔자 아니겠니? 어머니는 모든 것을 팔자로 돌리곤 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옥 씨가 결혼하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ou.